바로 2030 이번 세대는 MZ세대로 대변되는 2030 마음을 누가 잡느냐? 여기 경쟁도 치열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가 있었어요. 이 18세 이상 29세 이하, 39세 이하 해서 2030의 그 1000명에게 물었습니다. 만약에 내일이 선거일이면 당신은 누구를 뽑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1위를 차지한 게 이재명 후보 27.7%고요. 네. 2위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였습니다. 20.2%. 그리고 3위가 윤석열 후보 16.2%였는데 이게 보면은 이제 안철수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윤석열 후보를 앞서고 있어요. 그러긴 하지만 안 후보의 어떤 약진을 보면 이게 조금 분명히 좀 선명해 보이는 게 지난달 20일에서 22일 사이에 똑같은 여론조사를 했는데 네. 당시 안철수 후보는 8.6%의 지지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20.2다 무려 11.6%포인트가 지금 상승한 거죠. 요 시기가 언제였냐? 이제 이 투표 시기가 네. 보면은 이게 1월 7일에서 9일 말하자면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후보와 극적으로 화해를 하고 또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이 올라오고 이 멸공 논란에 그 윤석열 후보가 가세한 그 시점과 겹치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요 바로 뒤에 10일, 11일 또 한 번 여론조사를 해봤어요. 네. 그랬더니 이번에는 좀 20과 30이 많이 좀 갈리는 모습이에요. 20대 이하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41.3% 굉장히 높은 지지율을 기록을 했고요. 네. 2위가 안철수 후보 21.3. 그리고 뭐 오차범위 내에서 뭐 작은 차이로 이재명 후보가 19.7%를 획득을 했는데 그리고 30에서는 전반적으로 이 이재명 후보가 38.8%로 높은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자, 일단은 요건 짚어야 될 것 같아요. 두 군데에서 여론조사한 거예요. 앞서 한길리서치는 여론조사는 일단 동일 기관의 여론조사를 격차를 두고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를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점은 유의미하잖아요. 그래서 한길리서치 거, KBS가 보도한 한길리서치 거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 한길리서치를 보면, 한국리서치입니다. 죄송합니다. 한국리서치를 정정할게요. 한국리서치를 보면 지금 지난해, 그러니까 지난달에 해도 뭐 틀린 건 아니죠. 지난해 12월 20에서 22일까지 조사해서 발표한 걸 보면 2030입니다. 만 18세에서 39세니까 2030. 여기를 보면 이재명 후보는 올해 1월 7일에서 9일 날 조사한 거랑 크게 물론 상승은 했지만 상승폭이 일단은 크지는 않아요. 그런데 제일 눈에 띄는 건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가운데 있는 안철수 후보 보세요. 지난달과 이번 달 초에 비교해 보면 한 20일 정도 차이인가요? 20일 만에 요 20일이 사실 국민의힘 내용 수습 때는 그 기간 거의 겹치잖아요. 지난달 21일 날 이준석 대표가 박차고 나갔으니까. 그러면 11.6%포인트가 상승합니다. 반면 윤석열 후보 한국 리서치 조사 보니까 7.8%포인트 하락했고 이런 흐름을 보였어요. 그런데 리얼미터 조사를 보여주세요. 리얼미터는 1월 10일에서 11일 앞서 우리 홍종선 기자님이 설명 잘 해주신 것처럼 국민의힘 갈등 봉합된 게 1월 6일이에요. 목요일. 1월 6일 목요일 날 봉합되고 그로부터 나흘쯤 지난 뒤에 이틀간 조사했어요. 그랬더니 보세요. 연령별 지지도에서 2030입니다. 여기도 만 18세에서 29세. 30은 지금 후반부는 없어요. 자, 만 18세, 29세, 그리고 30세. 자, 만 18세, 29세 먼저 볼게요. 만 18세, 29세를 먼저 보면 약간 갈립니다. 만 18세에서 29세를 보면 윤석열 후보가 41.3%, 안철수 후보 21.3%, 이재명 후보가 19.7%, 30대 볼게요. 리얼미터 조사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38.8%입니다. 30대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28.9%, 안철수 후보 15.7%. 수치만 우리는 시청자분들 또 저도 그런 일반인 중에 하나입니다. 저같이 일반인들은 수치에만 눈길 가요. 그런데 배종찬 소장님께 안 여쭤볼 수가 없어요. 여론조사 전문가니까 저 수치에서 우리가 무엇을 읽어내야 됩니까? 그러면
20대, 30대가 굉장히 큰 영향을 준다. 왜? 지금 윤석열 후보가 흔들리긴 했지만 또 이준석 대표와 파동이 일단락되면서 지지율도 올라가거든요. 자, 어느 조사이든 간에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을 합하면 20대, 30대에서 이재명 후보보다 더 높아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20대, 30대의 마음을 얻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그만큼 어렵다. 아하.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 사이에는 20대 표심, 30대 표심이 왔다 갔다 하지만 그 표심이 이재명 후보로는 가지고 않고 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국민의힘 내용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반사 이익을 얻어서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가 2030이 아직도 현 정부의 여당 후보에게 마음을 못 주는 것이거든요. 게다가 안철수 후보는 그러면은 한국 리서치 조사 결과를 보면 이건 면접은 조사입니다. 자동답 조사는 좀 차이가 있는데 윤석열 후보가 계속 시소를 벌이면서 지지율이 올라간다. 이건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도, 하나는 전, 도전. 도는 뭐냐면 도덕성인 것이거든요. 가족 리스크 보니까 안철수 후보는 별로 가족 리스크가 없네. 그러니까 윤 후보가 가족 리스크만 있으면 윤 후보는 이제 내려갈 거예요. 20대, 30대. 그 20대, 30대 지지율을 이재명 후보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안 후보가 가져가는 거죠. 전은 뭐냐? 이번 대선은 이익을 주는 선거입니다. 이익을 받아야 유권자가 받아야 되는 선거인데 안철수 후보는 전문성이 있죠. 의사죠. 또 IT 전문가죠. 아 그래. 안철수 후보는 그래도 지도자인지 어떤지 몰라도 전문가인데 이 평가를 받으니까 윤 후보나 이재명 후보가 20대 30대에서 흔들리면 안 후보에게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중간에서 일단은 반사 이익으로 대변되는 그렇게 표현한 것도 언론들은 많습니다만 지금 표를 2030에서 상당 부분 흡수를 하고 있어요. 관련해서 이준석 대표는 최근 안철수 후보의 급상승하는 지지율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를 하고 있을까요?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한 번씩은 이게 지지율이 약간 올라가는 모양새가 보여요. 매번 모든 선거에서. 지난 대선에서 산핵 대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대표가 그 당시 1위였던 문재인 대통령에 거의 근접하는 수치로 간 적도 있었고 그게 어차피 좀 일장춘몽같이 되는 것은 결국에는 그것을 뒷받침할 만한 역량이나 준비가 덜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예, 뭐 이재명도 싫고 윤석열도 싫고 이런 사람들 나한테 와라. 또 그러니까 결국 양비론 기반의 안티 정치를 할 것 같거든요. 그런 상황이 되면 또 지지율 빠질 겁니다. 폄하도 이런 폐마가 없습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일장춘몽이랍니다. 그러니까 일단 저번 대선에서도 기억하시겠지만 안철수 그 당시 후보가 문재인 후보와 거의 지지율이 겹쳐가는 상황에서 골든크로스가 나오나 마나 했는데 그때 대선 TV 토론 이후에 굉장히 많은 하락세를 겪었는데 이제 이준석 대표가 하는 얘기가 그때하고 지금하고 비슷하다. 중간에 선거할 때 보면 항상 안철수 후보가 한번 상세가 오른데 나중에 결국 꺾인다. 나중에 꺾이는 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준비도 그렇고 결국은 양비론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게 유권자한테 잘 안 먹히는 거다. 이제 결국 또 이 얘기를 하면서 이준석 대표 계속 얘기하는 게 지금 안철수 대표 지지율 오른 거 우리 후보한테 갔던 거 잠깐 넘어가 있던 거고 이거 다시 넘어오면 어차피 의미 없다 이런 취지거든요. 네. 이제 그러면서 또 한마디를 얘기를 했어요. 좀 의미심장한 제안이라고 뭘까요? 할까? 안철수 후보는 양보를 안 해야 할 땐 하고 양보를 해야 될 땐 안 하는 것 같다. 생각해보시면 과거에 박원순 시장에게 서울시장 양보했죠. 문재인 그 당시 후보에게 또 양보를 했죠. 2012년에. 네, 그런 거는 양보를 안 했어야 되는 건데 양보를 하고 최근에 보시면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에서 결국 이제 단일화하는 과정에서 이제 안 돼서 이렇게 했는데 그 이후부터는 이렇게 정작 양보해야 될 때 이럴 땐 양보를 하고 이번 같은 경우도 정권교체 열망이 이렇게 높은데 지금 또 분위기 보니까 양보할 것 같지는 않고 양보 타이밍에 대한 지적도 한 발 더 붙였습니다. 네. 손정희 변호사님 지금 여당의 분위기 보니까 안철수 후보에서 깎아내리고 공격은 하는데 일정 수준 이상은 또 안 하더라고요. 그것도 뭐 고도의 전략이 좀 깔려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정치라는 것은 생물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상황이 변모될지 모르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하고 적대적 관계를 지나치게 강조해서 혹시 있을 수 있는 미래 비전을 깎아내리지 않겠다라는 전략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안철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하고 달리라는
가능성이 매우 낮아 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에 지금보다 훨씬 더 강도 높게 공격하는 모두가 민주당에는 중도층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경계는 하고 후보로서 어떤 지지율에 대해서 경계는 하나 아주 비판적이거나 공격적인 태세의 전환은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네. 여기에다가 국민의힘 내부에서 여기저기 쓴소리 잘하기로 소문난 김재원 최고위원도 안철수 후보의 최근 지지율 급상승에 대해서 뭔가 평가를 했어요.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예. 사실 한계 없잖아요. 많이 계셨잖아요. 우리 당의 적정 분열 내지 우리 당의 그 어떤 혼란상 때문에 예.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던 분들이 비유를 하자면 이제 소나기가 오니까 다른 사람 나무집 처마 밑에서 일단 비를 피하고 있는 그런 정도의 예. 이 단계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하신 거는 사실 그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 기다리고 있는데 진짜 떨어진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예. 이것은 우리 윤석열 후보가 복원력을 다시 되찾고 지지를 회복한다면 즉각 또 그 달라질 그런 지지율이라고 봐요. 배종찬 소장님 보시기에 진짜 이 지지율, 지금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은 진짜 안철수 후보 본인의 개인기는 없어요, 그러면? 없다고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대선 후보는 지세리, 지역 기반, 세대 기반, 이념 기반이 있느냐거든요. 그래서 중도 기반이 있지 않습니까? 아하. 중도 보수까지 흡수 가능, 흡입 가능하고 또 세대 기반을 보면 2030 있잖아요. 또 그리고 조금만 보수적인 성향을 더 강하게 작동시키면 또 60대 이상도 일부 가져올 수가 있는 아하. 것이고 지역 기반도 보면 영남이에요. 부산. 그래, 그러니까 부산이네. PK 지지층도 가져올 수 있거든요. 아하. 이걸 완전히 깡그리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다. 네. 이준석 대표나 또 김재원 최고위원의 분석도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항상 분석을 할 때 경계해야 되는 건 사심, 개인적인 감정. 네. 안철수 후보 너무 싫어, 안철수라는 사람 싫어, 이것만 가지고 분석을 해서는 안 된다. 정권 교체의 여론이 이재명 후보를 이기는 사람을 선택한다면 그것은 윤석열일 수도 있고 안철수일 수도 있는 것이죠. 아하. 대선 시기가 째깍째깍 흘러갈수록 단일화 얘기는 계속해서 뭐 언론이든 정치권이든 계속해서 군부를 뗄 수밖에 없어요. 단일화 관련 안철수 후보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대선에서의 단일화 원칙 그리고 조건은 무엇입니까? 저는 단일화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뭐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국민 여론상 단일화를 요구하는 추세로 계속 나온다면 좀 응답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국민들께서 누가 더 확장성이 있고 정권 교체가 가능한 후보인지 판단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윤석 대표가 다시 2030 지지율이 윤 후보 쪽으로 반등하고 있다고 주장을 했는데 저는 여론조사 결과에 일희일비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비전 그리고 그것을 실행할 정책 그 말씀을 드리고 제 진심을 국민께 전하는 그 일에 충실하겠습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언론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에 대한 입장이 조금 변화 조짐이 있다는데 왜 그런 거예요? 왜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묘하게 조금씩 달라서 그렇죠. 그러니까 단일화에 대해서 전혀 생각이 없습니다. 단일화할 생각 없습니다라고 했다가 여론이 요구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했더니 그런 경우에는 국민들께서 누가 더 확장성이 있고 정국교체 가능한 후보인지 판단해 주실 거다. 오늘 얘기를 들어보면 단일화를 할 것 같기도 하잖아요. 아, 그러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태도가 좀 바뀐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냥 안철수 대표는 원론적으로 똑같습니다. 아하. 지금 후보가 저 단일화할 생각이 있는데요 라고 얘기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어떻게든 본인이 열심히 선거운동을 해서 지지를 올려야 되는 것이지 저 단일화할 건데요. 이런 얘기는 어차피 후보가 지금 꺼낼 타이밍 자체가 아니고 그냥 원론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고 나중에 이제 정권교체 여론이 높아지고 단일화를 해야 된다는 그런 소위 중도 보수층의 압박이 커지면 그때는 지금하고 또 다른 상황이 펼쳐질 가능성이 많은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선거가 이 정도 남은 상황에서 단일화 여부를 후보들한테 물어서 단일화할 건데요라고 얘기하는 후보는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아하. 단일화 국면은 지금 들으신 것처럼 여전히 안개 속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대목이요. 이러다 보니까 뭔가 앞으로 국면에서 안철수 후보와 이 사람이
공조하는 거 아니야? 이런 가능성이 제기된다는데 누굽니까? 양윤선 평론가님. 네, 일각에서요. 홍준표 의원과 이 안철수 후보의 공조 가능성을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이 얘기가 왜 나왔는고 어허. 하니 지난 3일입니다. 지난 3일에 대구의 한 호텔에서 두 사람이 만납니다. 만났는데 너무 반갑게 귓속말하면서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어허. 그리고 안 후보가 작년부터 홍 의원에게 계속해서 그 청년의 꿈이라는 온라인 플랫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계속해서 찰스형이라는 아이디로 저도 한 수 배우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의원님처럼 청년들에게 인기가 많게 되나요? 하고서 계속해서 이제 러브콜을 보냈다는 거죠. 그래요? 그리고 또 홍준표 의원이 지난 4.7 재보궐선거 서울시장 선거에서 이 오세훈 시장과 이 안철수 후보 간의 이 단일화 국면에서 물밑에서 굉장한 역할을 했었다. 네. 이런 관측을 내놓으면서 이 두 사람의 공조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을 내고 있는데 사실상 어렵다고 봐야겠죠. 이준석 대표가 한 단일화 관련해서 질문을 했더니 거간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답을 했거든요. 이 거간꾼이라는 게 결국엔 당에서 해당 행위를 하는 자,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와 지금 윤석열 후보가 단일화 국면에서 맞붙는데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게 아니고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 강력한 메시지를 내기도 했거든요. 정치 고수인 홍준표 의원이 이런 판단을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하지만 정치는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정치 구단이라 불리는 홍준표 의원 입장에서 이준석 대표의 말을 고지고대로 고분고분 들을지 그것도 또 지켜봐야 할 대목인데 이와 관련해서 지금 계속 언론에서는 두 사람이 최근에 조금 달달한 관계도 보였고 해서 앞으로 공조 가능성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시각으로 쳐다보고 있잖아요. 관련해서 안철수 후보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홍준표 의원님께 한 수 배우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또 홍준표 의원님과 만나실 계획은 있으실까요? 원론적인 말씀 드리죠. 정치인들이라면 필요하다면 누구나 만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 분이 같이 좀 정치적으로 공조할 가능성이 더 있다고 보시는지. 지금 뭐 당이 다른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저는 국민의당 선거 운동에 충실히 임하고 있습니다. 백성원 변호사님, 시청자분들은 확실한 걸 지금 방송 보면서 확실한 걸 좀 얻고 싶어 하실 테니까 지금 안철수 후보의 저 말은 공조를 좀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냥 의례적으로 해봤냐 얘기다. 관심 끄세요. 이 말입니까? 그러니까 공조할 수 없다는 얘기죠. 아하. 아니 지금 예를 들어서 공조라는 거 이제 정치적으로 의미 있는 공조를 하려면 홍준표 의원이 국민의힘을 탈당하시든가 탈당해서 일로 오면 모르겠어요. 그거 아닌데 어떻게 공조를 합니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안철수 후보는 당에 다른 상황에서 공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냥 정치 선배로서 만나서 얘기할 수 있는 거지인 거고요. 네. 뭐 공조라고 만약에 상상력을 발휘해 본다면 나중에 후보와 뭐 단일화 과정이나 아니면 뭐 안철수 뭐 후보가 뭐 전격적으로 합당을 해서 이제 국민의힘으로 합친다거나 뭐 그런 상황이 되면 또 뭐가 생길 수가 있겠지만 지금 현 상황에서는 공조를 할래야 할 수가 없죠. 네. 앞서 우리 양윤선 평론가님의 그 전망도 있었지만 혹시라도 홍준표 의원이 안철수 후보 뭐 도와준다거나 밀어준다거나 그런 그림 나오면 또 한번 뒤집힐 거예요. 대선판이. 그러니까 아마 그런 가능성은 좀 낮지 않을까? 어쨌든 그런 시각으로 한번 쳐다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야권 단일화 가능성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혹시 불안감이 커질 수 있을까요? 손정혜 변호사님? 아무래도 후보 단일화든 합당이든 정치적인 이벤트가 있다고 한다면 야권에서의 여권에 대한 공세는 굉장히 높아질 것이고 지난 대선을 기억을 떠올리시면 문재인 그 대통령 그때 홍준표 대표하고 지금 안철수 후보 3자가 나왔었거든요. 그 나머지 2명에 대한 지지율이 문재인 대통령 그 당시 지지율보다 높았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게 합쳐진다. 그래서 중도 보수표를 모두 야권 후보가 흡수한다라고 했을 때는
선거 국면에서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그러나 이재명 후보는 조금 부정적으로 이제 예측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네. 윤 후보가 앞설 때는 얘기가 없었다. 여론조사 순위가 바뀌니 정치 공학적으로 나오는 것이다. 결국 국민들이 판단하고 결정할 거라고 본다라는 입장을 보이면서 후보 단일화 그 자체 그리고 그 효과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안철수 후보한테는 그나마 좀 달달한 모습도 보여주는 홍준표 의원인데 여전히 이 사람한테는 까칠하다면서요. 누굽니까? 홍종성 기자님.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입니다. 지금 이 홍준표 의원이 청년들과 대화하는 창이죠. 청년의 꿈에서 또 나눈 대화인데요. 한 누리꾼이 묻습니다. 지금 병사 월급 200만 원. 네. 이것에 대해서 아무리 표가 고프더라도 이게 정말 우리 병들의 어떤 처우도 개선하고 또 정말 우리나라를 위한 정책인지 생각은 해보고 말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20대 미필 남성들에 대한 포퓰리즘 전략 같다. 이렇게 이제 묻습니다. 했더니 이것에 대해서 홍준표 의원이 그 공약 헛소리 이렇게 반응을 내놨고요. 또 다른 누리꾼이 요즘 윤석열 후보 좀 행보가 가볍고 유치해졌는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라고 했더니 마음이 급해서라고 했어요. 근데 홍준표 의원이 이번 대선에 대해서 초등학교 반장 선거에 비유를 했습니다. 한 후보가 저를 뽑아주신다면 연필 한 자루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후보가 아닙니다. 저는 공책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러는 상황이라는 거죠. 말하자면 국가의 100년 대계를 논해야 될 대선에서 이렇게 초등학교 반장 선거 같으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일가를 한 건데요. 그 누구라고는 말하지 않았지만 윤석열 후보의 또 이 병사 200만 원 공약도 이재명 후보의 이 탈모 공약 이것을 두고 한 얘기는 아니냐 이런 해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요즘 어느 후보도 할 거 없이 내가 대통령 되면 지원해 줄게요.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지금 막 나오고 있어요. 배 소장님. 네. 저는 이런 걸 본다면 홍준표 의원과 안철수 후보의 공조도 저는 열려 있다. 왜냐하면 당을 합치는 그런 공조는 힘들 수 있지만 단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단일화되는 과정에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경쟁력이 더 높다. 그렇게 될 경우에 국민의힘 당 내에 기반이 없는 안 후보로서는 홍준표 의원에게 기댈 수도 있거든요. 멘토 역할 이른바. 그리고 홍준표 의원은 선거 결과에 따라서 안철수 후보가 공조한 것이 본인에게는 더 큰 정치적 경쟁력을 결과물을 가져올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네. 저는 모른다.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이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이런 상황,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홍준표 의원이 까칠한 걸 보면 안철수 후보하고 달달할 수도 있겠다. 공조할 수도 있겠다. 열려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네. 홍준표 의원한테 그 공약 헛소리라고 혹평을 들은 윤석열 후보가 근데 또 한 줄짜리 뭔가 공약을 내놨다면서요, 양윤선 평론가님. 네, 그렇습니다. 이 여가부 폐지 또 군 장병 병사 봉급 월 200만 원 이런 한 줄 공약을 냈잖아요. 이 짧은 길에 익숙한 2030 세대들한테 아주 최적화된 그야말로 정밀 타격을 했습니다. 이 짧고 간명하면서 어떻게 보면 임팩트 있는 메시지를 전달을 했는데 이 이슈 파괴력도 있어가지고 이게 언론에 계속 회자가 되면서 이슈를 선점하는 효과까지 얻었어요. 그래서 윤 후보가 달라졌다 이런 평가까지 얻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제였습니다. 한 줄은 아니고 한 줄에 못 담아냈나 봅니다. 세 줄에 담아냈는데 비과학적 방역 패스 철회 그리고 9시 영업 제한 철회 그리고 아동 청소년 강제적 백신 접종 반대 이렇게 세 줄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이 방역 패스 같은 경우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윤 후보가 전에도 낸 적이 있습니다. 이게 비과학적이다. 아무래도 좀 무리한 이게 방역 패스 아니냐라는 지적을 한 건데요. 지하철은 타면서 이게 뭐 백화점은 거리 두기도 되는데 왜 백화점은 안 되냐. 정치 방역 아니냐 이런 지적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무래도 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여론의 향배를 좀 주목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꼭 대통령 당선돼서 나라를 어떻게 하겠다 그런 큰 이 어젠다뿐 아니라 지금 사회적 현안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건가요, 손정희 변호사님? 그러면 지난 8일에 대형마트를 방문해서 장을 보는 모습이 포착이 됐었죠. 이때 이제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집과 가까운 곳이고 아침 일정이 없어서 밥상 물가라든가 방역 패스를 점검하기 위해서 이제 방문했다라고 이렇게 밝힌 적이 있는데요. 물가도 많이 오르고 있고 방역 패스 논란이 있기 때문에 또 실시간 이제 현장 점검을 했다는 데는 의미가 있어 보이지만 좀 부실하다, 미진한 준비였다라는 지적이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 일단 집과 가까운 곳은 아니었고 바로 지하에도 마트가 있었는데 멀리까지 갔다는 점과 이 지점이 하필 방역 패스가 적용이 되지 않는 마트라고 합니다. 현재 방역 패스가 적용되는 마트 기준이 3,000제곱미터 이상의 이제 백화점이나 마트만 적용이 되는데 이 점 같은 경우는 2,400제곱미터이기 때문에 방역 패스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곳에 방역 패스를 점검하러 갔다라는 것은 실무진이 조금 준비가 미흡했던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따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저런 점은 뭔가 해프닝일 수 있어요. 뭔가 저쪽 딱 봐도 대형 이마트니까 가면 이런 대형 매장 방역 패스 있어야만 들어온다는 거 그게 부당하다는 걸 알리려고 갔는데 그게 영업 제한 받는 곳이 아니었답니다. 그런데 뭔가 2% 부족해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도 뭔가 실수를 할 뻔했다는데 그 장면도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홍대 입구 서울 지역을 순회하는 중이에요. 어제 자리가 생겼는데 내릴 때가 됐네. 아닌가? 그렇구나. 난 왜 비웠나 했더니 이런 치명적인 실수를. 사실 치명적인 실수를 본인이 얘기하면서 멋쩍게 웃었지만 대통령이 되려는 후보뿐 아니라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사실 홍종석 의원님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해요. 제발 서민의 대중교통 좀 타고 다녀봐라. 지도자들은. 그냥 일회성으로 반짝 보여주기 싫어 하지 말고 왜 저런 걸 타봐야지 지하철이 어떻게 운행되고 있는가 어떤 식으로 돼 있는가를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저게 이제 지하철 타고 민심 속으로 해서 이재명 후보가 직접 이 휴대전화 카메라를 들고 인터넷으로 영상을 실시간으로 내보내면서 4호선 타고 해역에서 또 갈아타서 2호선 타고 홍대 입구역까지 가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지금 영상 보시면 이거 내릴 때가 됐는데 자리가 났냐고 털썩 그냥 앉았는데 시민이 거기 앉으시면 안 됩니다 하고 지적을 하자 벌떡 일어나요. 그러면서 아이고 치명적인 실수를 하면서 멋쩍어는 분명히 했고 우리 이런 데서 걸리면 큰일 난다. 이거 사진 찍히면 노약자석도 모르냐, 임산부 배려석도 모르냐, 신문 일면에 이렇게 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안타까운 것은 이 제도가 2013년 12월부터 시행이 됐어요. 이게 적잖이 오래 시행이 된 건데 네. 이것을 뒤를 잘 보지 않았다고 해서 이걸 모르느냐, 또 실망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거죠. 네. 이제 저도 지하철 타고 다닙니다만 우리 시민분들이 이른바 시민의식이 많이 성숙하셨어요. 왜냐하면 앉아 계시던 여성분들도 이제 지금 몸이 힘드신 분들이 앉으실 수 있잖아요. 여성분들. 근데 그 임신부들 요런 이 태그를 나눠주잖아요. 그걸 이제 가방에 부착한 분 보면 자리를 양보해 주는 분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정말로 시민의식이 성숙돼 있습니다. 그런 시민의식 성숙된 지하철도 많이 좀 이용을 해보세요, 후보들이. 일회성으로 지하철 카드 얼마지? 그때 참모들한테 묻지 말고요. 그런 것도 좀 얼만큼 살고 있는지 이 국민들이 그런 거 좀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후보들의 실수 아닌 실수를 쭉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윤석열 후보의 이른바 이거 멸콩 논란이라 불러야 돼요? 멸공 논란으로 불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관련해서 어제 신년 기자회견 때도 관련 질문이 나왔어요.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후보님께서는 어제 그냥 국물 내려고 구입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진이라던가 해시태그 이런 게 정치적인 의도가 전혀 없었는지. 저는 무슨 해시태그라든가 이런 거 달아본 적이 없습니다. 해시태그 사실 또 이제 시청자분들께 손정혜 변호사님 해시태그가 뭔지 살짝 풀어주시고 가세요. 저는 해시태그 하니까 사실 많은 분들이 뭐지 해시태그가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해시태그 한번 설명해 주시고 왜 논란인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SNS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저렇게 해시태그, 저렇게 우물정자에 어떤 단어를 입력을 하면 또 그 단어에 관심 있는 사람들한테 공개적으로 이제 검색되기도 하고 또 그걸 통해서 내가 알리고자 하는 정보를 더 널리 알릴 수 있기 때문에 해시태그를 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저 단어만 또 계속 팔로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유의미한 것인데 이게 사실 해시태그 질문이 왜 나왔냐면 지난 8일에 이제 장보기의 진심인 편 이렇게 SNS 글과 사진이
사진이 올라왔고 네. 달걀, 파, 멸치, 콩, 윤석열에 대한 해시태그가 각각 이렇게 순차적으로 있다 보니까 네. 이것을 그냥 앞 글자만 읽으면 달, 파, 멸, 콩이 되겠죠. 네. 근데 그 전에 정영진 부회장이 이제 멸콩 논란, 멸공 논란 이런 것들 이후에 이뤄졌기 때문에 정영진 부회장이 멸공 논란에 가세해서 이렇게 정치적인 주장을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일각의 논란이 제기됐는데 그에 대한 이제 기자의 질문에 윤석열 후보는 나는 그런 해시태그 달아본 적 없다. 그러니까 직접 달지 않았다라고 해명을 해서 본인 SNS 홍보 계정인데 본인은 달지 않았으니 그 경위는 어떠한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남아있는 것이고요. 홍보팀에서 했을 가능성은 있는데 그럼 보고는 되지 않았느냐?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의문이 남는 상황입니다. 저 SNS 보여주세요. 분명히 여러분 그 우물정자처럼 생긴 걸 해시태그로 한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아랫부분 보면 달려 있잖아요. 달걀, 파, 멸치, 콩, 윤석열. 지난 8일 SNS에. 근데 안 달았대요. 그럼 누가 달았어요? 윤석열 후보 얘기 마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시태그를 직접 달아본 적이 없다고 답변을 하셔서 그러면은 혹시 누가 기획을 했는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이준석 대표의 세대포 이론에 동의를 하시는지. 글쎄 뭐 제가 정치 컨설턴트도 아니고 저는 국민 전체를 향해서 그 정권 교체의 당위성과 또 새 정부를 출범시켰을 때 국민들께 할 수 있는 일을 충실하게 설명드리는 것이 선거운동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 답변에 대해서 오늘 많은 언론들이 동문서답이라는 표현도 많이 썼는데 지금 해석을 보면 백성만 변호사님 앞에 지금 저 기자가 두 개의 질문을 같이 했잖아요. 근데 앞에 해시태그 답변은 안 하고 뒤에 세대 포이론에 대한 답변을 한 게 아닌가 이런 해석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예를 들어서 해시태그 같은 거를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부분은 후보들의 SNS는 보통 후보들이 직접 관리하는 것보다 이제 보좌관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잘 몰랐을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저 멸공과 관련해서 일단 정영진 부회장이 올리고 나서 해시태그를 처음에 단 건 정영진 부회장의 일을 사실 조국 전 장관이 소위 저격을 했죠. 그리고 윤석열스럽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에 대해서 표현의 자유를 너무 정치인도 아니고 기업가가 쓰는 게 뭐가 문제냐라는 취지로 일단 재밌게 기획을 했다라는 취지로 이제 제가 알고 있는데 문제는 그 이후에 이제 릴레이로 뭐 다른 의원들도 그거 따라하고 멸치콩 이걸 따라하면서 이제 논란이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더 확산되는 걸 막기 위해서 그냥 전략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언급을 잘 안 하려고 한 게 아닌가. 제가 너무 좋게 해석했나요? 그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또 이런저런 뒷말이 나오니까 이준석 대표가 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했어요.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가 그건 개인적으로 이제 그 젊은 보좌역들과 함께하면서 좀 이칼스럽게 멸치와 콩 이렇게 표현한 것이지 어떤 특정한 목적이나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은 아닌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요 어제 기자회견에서 해시태그는 뭐 달아본 적 없다. 선을 그으신 것 같은데. 그 해시태그라는 기능 자체가 이제 젊은 세대가 이제 본인의 글을 분류하는 데 있어가지고 최대한 깔끔하게 하기 위해 사용하는 목적도 있기 때문에 그 보좌역들이 후보에게 조력을 하면서 아마 그런 기능에 있어서 좀 도움을 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일단 정리를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근데 우리가 지금 두 후보 얘기들을 쭉 하고 있는데 어제 나란히 두 후보가 눈길을 끄는 복장을 했어요. 먼저 그 얘기 해보기 전에 영상 먼저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 정책 제안 1호 발표가 살아나가기가 매우 어렵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디지털 미래 인재 100만 명을 양성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핵심적인 인재 양성 프로그램이 될 것입니다. 같은 이 좋은 민간 협력의 예가 있습니다. 정규 교육 또는 방과후 교육. 거동도 불편한 이 방호복을 입고 많은 간호사들이 번아웃으로 현장을 떠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단 복장이 눈에 확 들어옵니다. 두 후보 모두. 네, 평소 복장과 다르죠. 먼저 보신 이재명 후보는 스티브 잡스 생각나지 않으셨습니까? 아. 청바지에 검은 목폴라, 재킷, 그리고 여기 볼에 보시면 살구색 무선 이어폰 마이크 하고 본인 이제노믹스라고 하죠. 이재명 이코노믹스 신경제 정책을 마치 어떤 기업이 사업가 전략 네. 발표하듯이 그렇게 무대를 누비면서 저렇게 발표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정책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또 윤석열 후보는 지금 국민들 어느 분들이 힘들까 간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코로나19로 좀 오랫동안 힘드신 분들 찾아갔는데 복장이 가장 최고의 어떤 높은 D레벨이라고 하죠. 저 방호복을 입고 그 어려움을 나눴다고 합니다. 네. 싸울 때는 싸우더라도 후보들 정말 민생 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거 보여주기식 말고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